오늘 하락 출발했던 코스피가 중동 불확실성에도 8월 초 역대급 수출 실적에 결국 상승 전환에 마감했습니다. 코스닥도 반도체 쏠림 완화 속에 수급이 개선되는 모습입니다. 김채영 기자입니다. 중동 불안에도 코스피가 상승해 6,300선을 회복했습니다. 6,240선에서 소폭 하락 출발한 지수는 장중 하락분을 만회해 상승 전환했고 상승폭을 키워 장중 한때 6,400선을 넘어서기도 했습니다. 장 초반 코스피 약세는 간밤 뉴욕 증시가 일제히 하락한 데다 미국과 이란의 협상 기대가 후퇴하면서 중동발 불확실성이 커졌기 때문입니다. 인텔이 인공지능 반도체 투자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대규모 유상증자를 추진한다는 소식에 주가가 4% 넘게 떨어졌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3% 가까이 하락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 재개방이 지연될 수 있다는 우려에 국제유가도 다시 배럴당 80달러를 넘어섰으며 미국 10년물 국채금리는 4.70%까지 올랐습니다. 하지만 국내 증시는 8월 수출 호실적 발표에 상승 전환해 삼성전자는 4% 넘게 올랐고 SK하이닉스도 소폭 상승했습니다. 또 순환매 현상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반도체 쏠림 현상 자체가 전체적으로 좀 완화가 되면서 섹터 로테이션이 사실은 좀 있는 부분들인 것 같고요. 개별 종목 ETF에서 좀 코스닥 시장으로 좀 이동하는 이러한 흐름으로 좀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코스닥 지수도 등락을 반복하다가 상승 전환해 850선에서 마감했습니다. 최근 코스닥 지수는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 규제 강화 이후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 집중됐던 자금이 빠져나오면서 수급이 개선되는 모습입니다. 지난달 31일부터 지수 상승률은 30%가 넘고 거래대금도 최근 7조 원대까지 늘었습니다. 한편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오후 3시 30분 기준 1,415.9원을 기록했습니다. 연합뉴스TV 김채영입니다. 자, 오늘 하루 돈의 흐름을 짚어드리겠습니다. 퇴근길 머니, 오늘도 김수빈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시황 정리부터 해보겠습니다. 네. 자, 호르무즈를 둘러싼 불확실성이 있었는데도 네. 오늘 코스피 반등에 성공했네요. 네, 맞습니다. 코스피가 반등을 하면서 2거래일 연속 상승 마감했습니다. 6,340선에서 강보합으로 장을 마쳤고요. 특히 삼성전자가 큰 폭으로 오르면서 지수 상승을 이끌었습니다. 전날 7% 넘게 급등했던 코스닥도 함께 소폭 올라 850선을 지켜냈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사흘째 1,410원대에서 등락을 이어갔습니다. 네. 자, 불안정한 나라박 사정에도 불구하고 안에서 잘 버텨준 하루였는데, 네. 자, 그런데 사려는 곳이 아니라 빌리고자 하는 곳에서 줄이 길어졌다고 합니다. 네. 어떤 얘기인지 첫 번째 키워드로 네. 만나보겠습니다. 띄워주시죠. 자, 제발 받게 좀 해주세요. 네. 예, 대체 뭘 그렇게 애타게 받으려고 오픈런까지 네. 벌어졌다고 하면서요. 네, 맞습니다. 바로 대출 이야기인데요. 은행권 대출문이 좁아지면서 이제는 대출도 선착순 경쟁이 됐습니다. 그렇군요. 네, 카카오뱅크는 오전 6시에 주담대 접수문을 열면 10분도 안 돼서 마감이 된다고 하는데요. 아, 그래요? 네,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접수 10분 전부터 정보를 미리 입력을 해두라거나 초단위 시계를 보면서 정각의 신청 버튼을 누르라는 이 오픈런 꿀팁까지 좀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예. 네, 시중은행이 대출 빗장을 걸자 아직 창구가 열려 있는 인뱅 쪽으로 수요가 몰리는 일종의 풍선 효과가 나타난 건데요. 또 이미 집을 계약한 실수요자들은 더 다급한 상황입니다. 다음 달 입주를 앞둔 DH방배의 경우 시중은행 세 곳이 잔금 대출 한도를 우선 배정을 했는데요. 이 금리나 조건을 따질 새도 없이 예. 일단 한도부터 잡고 보자는 선착순 경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참, 새벽 6시에 알람 맞추고 초단위 시계까지 본다고 하니까 이게 뭐 콘서트 티켓팅이 따로 없는 것 같은데. 그런데 네. 이런 오픈런 실수요자들까지 몰아세우는 모습인 것 같은데요. 대출문이 왜 이렇게 이게 팍팍해진 거예요? 네, 일단은 은행들이 쓸 수 있는 대출 총량 자체가 확 줄었습니다. 예. 지난해 5대 은행의 가계대출 증가 목표가 8조 원대였는데 올해는 4조 원대로 사실상 반토막이 났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런데 지난달 말 기준 증가액은 이미 6조 3천억 원을 넘어서서 연간 목표치를 훌쩍 초과했고요. 예. 네, 은행 입장에서는 더 빌려주고 싶어도 속도를 더 줄일 수밖에는 없는 상황입니다. 문제는 인터넷은행도 피난처가 되긴 어렵다는 건데요. 카카오뱅크 역시 올해 가계대출 증가 목표가 4천억 원도 안 되는데 주담대만 이미 3천억 원가량 늘었습니다. 이 결국 시중은행에서 시작된 대출 조이기가 갈수록 인뱅 쪽으로 번질 가능성이 큰 겁니다. 예.
네, 당국은 청년 신혼부부 대출이나 이미 분양받은 주택의 잔금 대출을 총량 관리에서 빼주는 식의 핀셋 지원을 검토하고 있는데요. 다만 총량 관리 기조가 풀린 건 아닌 만큼 대출문 앞 오픈런은 당분간 끝나지 않을 전망입니다. 그렇군요. 빌리려는 문도 좁아지는데 이 아예 시장을 떠나야 할 처지에 놓인 곳들도 있다고 합니다. 두 번째 키워드로 만나볼까요? 네. 자, 시장에 부는 칼바람. 어쩐지 어감이 좀 좋지는 않은데 네. 어디에 이 찬바람이 불고 있는 겁니까? 네, 바로 주식시장인데요. 예. 최근 모나미에 몰린 이른바 애국 매수 열풍을 기억하실 겁니다. 네네. 오늘도 18% 넘게 올랐는데 독도 관련 기부와 독립유공자 후원 활동이 알려지면서 이런 토종 우리 기업은 살려야 한다. 이런 매수세가 몰렸던 거죠. 그랬군요. 네, 상장 유지 기준에 걸려 퇴출 위기에 놓였던 모나미는 이 매수세 덕에 다시 기준선을 넘어섰습니다. 이런 장면이 나온 건 정부가 상장 유지 조건을 크게 강화했기 때문인데요. 예. 시행 한 달 만에 퇴출 경고등이 켜진 기업도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코스닥 38곳, 코스피 10곳 등 모두 48곳이 내일까지 주가 1,000원 선을 회복하지 못하면 모레부터 관리 종목으로 지정됩니다. 시가총액 기준으로도 지난달 말 퇴출 기준에 걸린 기업이 200곳에 육박합니다. 예. 전체의 약 7% 수준인데요. 네, 내년에는 상장 유지 기준이 한 차례 더 강화가 되면서 이 숫자가 500곳 가까이 불어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네, 말 그대로 상장사들의 부는 칼바람이 더 거세질 수 있는 겁니다. 분명 이런 부실 기업들은 속아내야 하는 게 맞는데요. 네. 네, 다만 최근 약세 종목이 늘어난 데는 수급 쏠림이 있다는 설명도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반도체와 레버리지 상품으로 자금이 몰렸으니까 이 퇴출 기준 강화와 함께 시장 구조도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는 지적입니다. 예. 살릴 기업은 좀 살리고 솟을 곳은 솟아내야 하니까 투자자 입장에서는 옥석 가리기가 더 중요해진 셈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마지막으로 내일 있을 주요 일정 정리해 볼까요? 네, 이번 주 가장 중요한 일정이 되겠죠. 미국의 지난달 소비자 물가 지수 CPI가 발표됩니다. 6월 CPI는 전월보다 0.4% 떨어지면서 2020년 이후 처음으로 월간 마이너스를 기록했고 또 시장 예상치도 크게 밑돌았습니다. 앞서 케빈 워시 연준 의장이 물가 안정을 최우선 과제로 꼽은 만큼 이번 수치가 연준의 향후 정책 방향에 어떤 신호를 줄지 시장도 민감하게 반응할 걸로 보입니다. 예. 네, 국내에서는 7월 고용 지표가 발표됐는데요. 특히 청년층 고용 한파가 이어지는 가운데 청년 고용률이 27개월 연속 하락세를 이어갈지가 관전 포인트입니다. 그렇군요. 안에선 고용, 밖에선 물가, 숫자 하나하나가 투자의 방향을 흔드는 한 주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네. 잘 챙겨보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수빈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경제 현안을 보다 쉽게 풀어보는 경제 읽기 시간입니다. 오늘도 다양한 경제 이슈들 권혁중 경제평론가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증시 소식 바로 짚어보겠습니다. 어제 이제 6,300선 텀 밑에서 마감한 코스피. 밤사이 이제 뉴욕 증시 약세에 또다시 흔들리고 있는데 모르겠습니다. 지금은 또 하락 출발했다가 6,400선 돌파를 시도하고 있거든요. 또 네. 급반등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 힘을 이거 받는 겁니까? 받지 못하고 있는 겁니까? 어떻게 좀 해석해야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오늘 시장은 이제 반도체가 또 반도체 중에서도 삼성전자가 또 이끌고 있다 이렇게 평가를 해보겠습니다. 지금 삼성전자가 5% 제가 들어오기 전까지는 이제 5% 넘게 이제 오르고 있고요. SK하이닉스도 사실 굉장히 분위기가 좀 안 좋았다가 지금 이제 1% 정도 이제 상승세로 이제 돌아섰습니다. 그래서 이제 반도체 주가 시장을 이끌고 있는데. 또 오늘 좀 특징인 게 또 개인들이 또 팔고 있습니다. 지금 코스피 시장에서 한 3,300억 원 정도 지금 매도를 하고 있고요. 지금 외국인과 기관들이 지금 매수를 하고 있어요. 외국인들이 한 1,900억 원 정도, 기관들이 한 1,500억 원 정도 지금 이제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들이 지금 어느 정도 주가가 목표치에 도달하면 계속 팔고 있는 듯한 느낌들을 보여주고 이런 점들이 이제는 시장에서 이제 영향을 좀 주고 있습니다. 그만큼 시장에 실망한 이제 개인들이 많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부 차익 실현 매물도 지금 나오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뉴욕 증시 가보면은 뭐 분위기가 좋지는 않았는데 그런 이유가 좀 몇 가지가 있었죠. 일단 이란과의 이제 교착 상태, 전쟁에 대한 교착 상태에 대한 우려스러운 부분들이 이제 시장에 또 영향을 줬고, 특히 이제는 애플 같은 경우가 창신 메모리를 쓸 수도 있다. 지금 뭐 테스트 중에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이런 부분들도 좀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뭐 삼전 닉스에 이제 영향을 줄 수도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기 시작했는데요. 이미 이 이슈는 아마 이미 시장에 좀 반영이 됐다라고 보여지거든요. 근데 이제 앞으로가 이제 문제겠죠. 실제 이제 확정이 된다 그러면 이게 또 확정이 된다 그러면 또 악재로 작용할 가능성은 있다. 지금은 일단은 미확실성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지난밤에 한 2.94% 빠진 영향도 없지 않아 영향이 있고요. 이번 주 일정을 본다 그러면 저는 가장 큰 게 뭐 미국의 CPI 지수도 있겠지만은 저는 이제는 13일에 있는 이 동전주 퇴출 코스닥 시장에 시가총액 200억 원 이하의 관리 종목 지정, 이게 아마 가장 큰 저는 이슈가 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1,000원 미만인 이제 동전주들이 관리 종목으로 이제 지정이 됩니다. 13일에. 그러면 사실 이거 가지고 또 코스닥에서 큰 이제 변동성이 좀 나와줄 수밖에 없는 부분이겠죠. 그럼 과연 어떤 종목들 이미 다 예상이 되고 있는데 이 종목들에 대해서 이제 관리 종목에 지정이 된다 그러면 이 상패로 가는 첫 단계거든요. 그렇게 된다 그러면 더더욱 이제 불안감이 더 커질 수밖에 없다. 네, 한편에는 저는 오히려 옳은 방향으로 가고 있다라고 좀 강조를 해드립니다. 동전주 너무 많습니다. 사실 코스닥 시장을 계속 누르고 있고 제대로 가치를 못 받게 만들고 있기 때문에 한 번쯤은 이 걸러내야 될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너무 이거에 대해서 악재로 생각하지 마시고 더 건강한 코스닥 시장으로 가기 위한 단계로서 이제는 해석을 해주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말씀해주신 여러 이벤트들을 비롯해서 증권가에서 지금 불안은 아직 끝나지 않았지만 반등은 이미 시작됐다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실제 8월에 코스피가 V자 반등이 아니라 루트 급하게 이제 다시 오를 수 있다라는 급반등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데 어떻게 좀 해석해야 되는 겁니까? 뭐 증권사 보고서들이 계속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매번 말씀드렸지만은 일단 증권사 리포트와 그다음에 평론가의 입장은 다를 수도 있다. 이 말씀을 미리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증권사 리포트를 보면 항상 긍정적이에요. 다 좋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이제 하나증권에서 나왔던 것이 이 V자형 반등이 V자형이 아니라 말씀 주신 것처럼 이 루트형, 그러니까 소폭 떨어졌다가 팍 반등하는 이런 루트형 상승세가 나올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 주요 근거가 첫 번째로 역시나 매번 말하고 있는 이익 전망치라고 보시는 거죠. 그래서 지금 보면은 코스피 시장이 33% 급락했음에도 불구하고 일단 이익 전망치는 184%가 늘어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도 이익은 특히 이제 반도체 중심으로 크게 늘어날 거기 때문에 분명히 반등이 나오되 더 급한 반등이 나올 수 있다. 이렇게 이제는 보고서에 이제는 담겨져 있고요. 또 한 가지가 이제 미국 금리에 대한 부담이 좀 완화되고 있다. 이전까지는 사실상 이제 미국 금리가 뭐 연내에 계속적으로 이제 2번 정도 더 올라갈 수 있다라는 예가 나오고 있는데, 근데 이게 약간 점차적으로 좀 부담이 완화되고 있다라는 지금 시그널이 좀 나오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것도 증시에 호재로 작용할 가능성도 있고, 그다음에 레버리지로 인한 수급이 좀 완화되고 있죠. 이미 아시겠지만 이 규제가 들어온 이후부터 회전 매매가 안 됩니다. 그래서 이 영업일 2일 후부터 다시 투자가 되는 이런 다시 회전 매매가 안 되다 보니까 저는 이게 굉장히 시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 그래서 이제는 이런 레버리지 ETF에 대한 이 투자 자금도 많이 줄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어느 정도 왜곡을 축소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는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어떤 종합적으로 봤을 때 이 보고서에 의하면은 이제 급한 반등, 큰 반등이 일어날 수 있다라고 이제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 그러면 여기서 나왔던 워딩이 이거거든요. 이제 첫 반등은 말씀드린 것처럼 가격이라든지 금리 쪽에서 첫 반등이 나오고 다음 상승은 이제는 영업이익이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외국인들의 수급이 이제 다시 돌아올 때 이때 이제는 크게 이제 반등이 나올 거다라고 이제는 보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이거는 이제는 많은 보고서들의 이제는 공통적인 내용이고 저는 이제는 여기서 이제 부차적인 거를 한 번 더 보셔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항상 말씀드리지만 이익 전망치는 인정을 다 합니다. 뭐 이익 반도체 업종에 대해서 이익 전망치가 높아진다는 것은 굉장히 뭐 이미 예상이 된 바고 이거에 대한 긍정적인 시그널은 분명히 맞는데 중요한 건 항상 그거죠. 그 이익이 과거 같은 경우에는 주주의 목으로 돌아올 텐데 지금의 이 회사의 이익이 주주의 목으로 돌아오지
못하고 있다라는 게 가장 큰 저는 이슈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매번 말씀드리지만 중간에서 많이 갖고 간다라는 거죠. 이제 노조와의 있던 문제들, 그다음에 거기에 대한 성과급 문제도 있을 거고요. 오늘 또 반도체 지수가 소폭 올랐던 것은 일단은 정부가 3대 메가 프로젝트를 아주 그냥 깊게 그다음에 아주 빠르게 진행하겠다. 뭐 좋은 말로는 이제 빠르게 진행한다는 거고 이제 또 나쁘게 얘기하면은 너무 성급하게 가는 거 아닌가 이런 이제 비판도 있긴 있는데 어쨌든 간에 이렇게 이 밀어붙이겠다라는 시그널을 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이제는 좀 반응을 하는 것 같은데요. 어쨌든 간에 3대 메가 프로젝트에 대한 투자금도 내야 되죠. 그다음에 무엇보다 또 미국에 대한 투자도 해야 되죠. 과연 이 영업이익이 과거만큼 주주들에 대한 이젠 이 주주 환원 정책으로 나올 수 있는가에 대한 의구심이 시장에 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너무 이익 전망이 곧 나의 이익이다라고 보기에는 과거처럼 이렇게 성립이 잘 안 될 수도 있다라는 거 꼭 기억하시겠고요. 그래서 이런 변수들도 같이 보셔야 되겠다. 과연 주주 환원이 어느 정도 될지, 특별 배당이 어느 정도 나올지. SK하이닉스가 사실 주가가 많이 빠진 이유가 이 주당 배당에 대해서 말도 안 되는 금액을 책정했기 때문에 물론 그거는 특별 배당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건 이해는 하는데 이제 앞으로가 문제겠죠.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나 주주들에 대한 환원 정책, 특별 배당을 얼마 할 것이며 그다음에 자사주 소각을 어느 정도 할 것인가에 대한 이 부분도 좀 구체적으로 나와줘야지만 사실 우리가 이런 보고서를 봤을 때 희망을 걸고 정말 투자할 수 있는 거지 주주 환원 정책도 없이 이런 보고서 나와도 개인 투자자들이 과거처럼 고지고대로 믿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좀 해석을 할 필요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예, 이렇게 여러 변수가 증시의 변동성을 만들고 있는데 가상자산 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변동성과 관련해서 대장주라고 할 수 있는 비트코인을 좀 살펴보면 좋을 것 같은데 올해 들어서 이제 비트코인이 해외보다 국내에서 더 저렴하게 거래가 됐습니다. 장기화하고 있는데 이렇게 거래되고 있는 이유가 뭡니까? 근데 핵심적인 이유는 주식이 그동안 너무 뜨거웠잖아요. 그러니까 비트코인에서 돈 다 빼고 뭐 코스닥에 다 빼고 이제 반도체에 다 투자하셨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비트코인에서도 굉장히 좀 마이너스가 나왔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해외보다 더 많이 빠졌죠. 그런 이유가 우리가 보통 김치 프리미엄이라고 보통 얘기했잖아요. 예, 봤을 때 우리나라 비트코인이 해외보다 좀 더 비쌌는데 이제 역 김치 포임이 일어난 거죠. 한마디로 우리나라 이제 비트코인이 해외 비트코인보다 더 가치가 떨어졌던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이게 역 김치 프리미엄이 이게 보니까요. 올해 들어서 221일 영업일 중에서 봤더니 123일 정도가 역 김치 프리미엄이었습니다. 8월 달에 와서는 이게 보니까요. 이게 평균 한 0.48% 정도 역 김치 프리미엄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외국보다 훨씬 더 이제 가치가 낮은 거죠.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말씀드린 것처럼 주식시장이 너무 뜨거웠다 보니까 돈을 다 빼서 이제는 이런 반도체주로 투자하신 분들, 그다음에 레버리지 ETF에 또 투자하신 분들이 꽤 많습니다. 그런 이유가 이제 핵심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확실히 비트코인은 투자 열기가 식었습니다. 오늘 이제 보니까 저도 오랜만에 봤어요. 봤더니 9천만 원 정도 이제는 비트코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과거에 대비해서 정말 반토막에서 더 나온 거죠. 그래서 지금 시장에서는 굉장히 우울한 모습들이 지금 계속 나와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시겠지만 작년 10월에 고점 찍고 그때에 이제 마진콜, 이제는 펀드들이 마진콜 걸리면서 그때부터 무너지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회복이 안 되고 있고 제가 매번 말씀드렸지만은 이 비트코인에 대한 지금 당분간은 하락 기조로 갈 수밖에 없는 부분이다. 뭐 지금 금리 인상에 대한 완화 부분이 나왔다 이런 시그널이 나오지만은 어차피 금리 인상되는 시그널이거든요. 금리가 인상된다 그러면 비트코인이 일단 첫 단계로 먼저 타격을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트코인은 당분간은 굉장히 이제 흐름 자체가 계속적으로 박스권에 머무를 가능성이 없잖아 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런 부분도 잘 보시고 이제 투자를 하셔야지. 그리고 또 하나가 제가 우려스러운 게 하나만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최근에 제 지인께서 이런 코인은 아니야. 나이가 좀 있으신 분이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의 은퇴하시고 거의 나이가 한 70대 되신 분인데 이런 코인은 아니냐고 저한테 물어보시는 거예요. 저 듣도 보도 못한 코인이었습니다. 근데 요즘에 이런 실버 세대를 타겟으로 해서 사기가 너무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 코인이 조만간 상장한다더라. 10배가 뛴다더라. 너무 많은 이런 사기 사건이 너무 발생하다 보니까 당분간 비트코인이 오르지 않는데 이런 어떤 알트코인이라든지 이름도 못 들어본 코인들이 오를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분간 코인 시장에서 눈을 빼시는 것이 저는 맞지 않나라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건전한 투자를 좀 하셨으면 좋겠고 절대 이런 사기꾼들의 이런 농락에 당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 다시 한번 좀 말씀을 드립니다. 예, 상장 폐지 조건이 강화된 지 한 달이 지난 가운데 국내 상장사의 7.4%가 시가총액 기준에 미달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기업분석연구소 리더스 인덱스가 국내 상장사 2,578곳을 분석한 결과 지난달 평균 시총이 상장 유지 기준에 못 미친 기업은 192곳으로 집계됐습니다. 코스닥은 152곳이 시총 200억 원 기준에 미달했고 코스피도 40곳이 시총 300억 원 기준을 밑돌았습니다. 내년에는 기준이 코스피 500억 원, 코스닥 300억 원으로 한층 강화돼 상장 폐지 위험에 놓이는 기업이 더 늘어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